오늘 이제 저희 얘기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저희가 짚어봐야 되고 주제가 연준과 시장의 동상이몽으로 또 잡아오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부터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6월 FOMC가 끝나고 네. 파월 의장의 양원 연설이 끝나고 점차 연준이 얘기하는 추가 2회 금리 인상 플러스 알파, 네. 금융시장이 얘기하는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한 번 정도 더 하면 그만하겠지. 예. 아니면 오히려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올해 예. 금리 인하까지 있지 않는가에 대한 이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은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의 향방, 터미널 레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대한 시장 금리의 모습과 시장이 생각하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강급 확대라는 예. 서브타이틀을 좀 갖고 왔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7월 FOMC의 프리뷰의 성격도 좀 있을 거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7월이 중요한 게 아니다. 8월달 잭슨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면서 네. 오늘 전반적인 미국 금리 향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 늘산 신분이 있는 지점장님도 뵐 수 있고 오늘 초면이지만 저한테 좋은 말씀도 주셔가지고 되게 기대가 있는데 예.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네. 오늘 좀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핵심적인 질문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예. 항상 두 가지씩입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드리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쭉 담아왔고요. 1번 보시면 총 5개의 넘버링이 있죠. 처음에 6월 FOMC 리뷰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6월 FOMC는 계속해서 매둘기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둘기라는 것은 겉은 매파적인 성향, 동결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성향이 짙었던 6월 네. FOMC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동결 이후의 점도표의 상향이라든지 추가적인 인상을 시사한 기자회견 등을 감안해 봤을 때 하반기 2회 정도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7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 앞으로 4번의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연준의 바라는 바이고요. 예. 예. 하지만 6월 FOMC를 딱 한 문장으로 해석하자면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점도표보다는 금리 결정에 더 의미를 두자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점도표는 흔히 논의 과정입니다. 네. 즉 결론을 맺기 위해서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예. 하지만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재 상황에서는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도표가 연준이 얘기하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점도표보다는 금리 결정, 동결이라는 이 결정에 좀 더 의미를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저는 7월 달에도 역시 아직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컨센서스와는 조금 반하는 듯한 개인적인 뷰를 갖고 있고요. 네. 하지만 앞으로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지표, 특히 다음 달 중순에 발표되는 6월 CPI는 큰 폭으로 헤드라인이 하락할 건데 네. 물론 핵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비주거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이 워낙 높죠. 예. 따라서 연준도 그런 의미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도 저는 헤드라인의 하락폭이 꽤 크다라는 점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6월 FOMC 리뷰는 매들기였다. 점도표보다는 금리를 동결했다는 그 결정에 좀 더 의미를 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네. 블러핑이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블러핑이요? 예, 이거는 네. 그냥 블러핑이다. 네. 뻥이었다라고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뻥카라고도 표현이 뻥카였다. 되는데. 네. 묶고 더블로 가는 건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잠재적 인플레이션 요소를 누르기 위해서 말은 세게 했지만 실상은 금리를 올릴 마음이 거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깐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한 3주 뒤 아니면 한 달 뒤쯤 되면 7월 FOMC가 열릴 겁니다. 네. 그때는 연준이 바라보는 이중 채무, 듀얼 먼데이트를 다 받아보겠죠. 고용시장의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네. 물가, 즉 CPI도 6월 달에 큰 폭으로 내려가 듯한 모습을 보일 텐데 제 그렇죠. 예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두 가지의 듀얼 먼데이트가 지금보다는 오히려 기준금리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인상은 확률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런 두 가지의 요인을 갖고 7월 FOMC에 임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7월 FOMC에 파월 의장의 운신의 폭이 좀 더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온실의 폭이 있다?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니죠.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지금 매들기적인 성향에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럼 6월 물가가 생각보다 낮은데 고용의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도 네. 최근에 타이틀 42라 그래서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 이번 달 말에 끝나는데요. 네. 그건 고용시장의 균형을 좀 더 시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 동결 가능성을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는 7월 FOMC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운신의 폭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운실의 폭이 있다는 거는 금리 인상 긴축적인 상태를 안 하고도 모두가 받아주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상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근거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헤드라인과 코어와의 엇박자, 엇갈림 등에 대해 상당히 이견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겉으로 보이는 헤드라인에 또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PCE 물가지수도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파월 의장의 양원 연설, 하원과 상원 연설이 좀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크립토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서 몸담고 있는 회사에 있는데 저희 가상자산 쪽에서도 파월의 한마디가 예. 오랜만에 그렇게 반가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컸죠. 네,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보시면 파월 의장의 양원 연설은 뭐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1박 2일에 걸쳐서. 하지만 저는 네 가지가 좀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첫 번째는 6월 FOMC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좀 더 매파적인 성향을 하원에서 특히 드리웠던 것 같습니다. 6월 결정은 흔히 퍼즈 앤 스킵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다. 기존 금리를 유지한 것이다 라는 것은 좀 더 하이앤 포 롱거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준 금리를 지속하고 싶다라는 의중을 충분히 내비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앞으로 올해 연말쯤에는 화제될 내용인데요. 대차대조표 과연 적정 규모의 지준 대차대조표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되게 모호하게 얘기했어요. 지금보다는 낮을 것이고 과거 2008년보다는 높을 것이다. 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한 4조에서 5조 정도 뉴욕 연준에서 계속해서 추정을 하고 있죠. 그 정도 수준이라면 일단 QT가 생각보다 좀 세게 들어갈 가능성도 하반기에 저 염두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8조대죠. 맞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여전히 아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를 좀 불안하게 봅니다. 그 불안한 연장선상에서 아직은 확률이 미약하지만 연준은 올해 말 빠르면 내년 초반에는 기준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 세 번째 때문입니다. 예. 지역은행들이 하나둘씩 무너졌었죠. 트럼프의 잔재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줬다. 예. 모럴 해저드가 많은 것이죠. 자, 자본 규제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소형은행, 지역은행, 연초에 무너졌던 이 작은 은행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세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규제가 세게 일어날 거고 상업용 부동산이 하반기에도 여지없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지금의 FFR 금리, 그러니까 퍼드러 펀드 레이트의 상단조차도 이미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반기에 금리를 더 올린다면 오히려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고 이 네. 지역은행 쪽에서 다시 한번 디폴트 이슈가 간간히 불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상반기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게 예. 규모가 큽니다. 네. 네, 상반기에는 그래도 재계 한 14위까지도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는 탑10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행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것은 연초의 봉합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기준금리 인상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역시 파월 의장인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거는 상원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하락했지만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 이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전월 대비 0.2% 정도 증가한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예. 전월 대비 0.2%는 과거 40년 내 평균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 평균만큼 증가한다고 봤을 때 6월 CPI가 헤드라인이 전년 동월 대비 2.84%까지 내려갑니다. 즉 3%를 내려오기 때문에 예. 이거는 상당 부분 헤드라인에 장식할 만한 숫자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파월 의장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하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타겟팅하는 2%의 목표와는 요원하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6월 FOMC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동결한다. 왜냐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이 긴축 효과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우리가 그 과정을 보겠다라는 의중을 깔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지없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컨트롤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지만 컨트롤이 안 되는 유동성 함정에 충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 저는 인플레이션 실기가 재작년 버전이었다면 네. 경기 판단에 대한 실기 조심해야 된다라는 기존의 뷰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동안 얼마 전까지 약 한 달 전까지 미국 채권 시장의
입장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최근 이번 달 들어와서 채권 시장이 가장 극적으로 변한 건 뭐냐면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에 거의 항복 선언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1년물, 2년물 금리가 네. 과거보다 올라갔고 10년물도 뭐 3.7에서 안정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거의- 3.3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4% 육박했다가 좀 네. 내려와서 안착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제 채권 시장조차도 연말까지는 일단 금리 인하는 없다. 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된 게 아닌가 네,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건 여전히 경기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고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시기- 근거를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한 것보다 통화정책의 시차가 유동성의 효과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1년 반에 2년 터울이 좀 더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충분히 버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경제의 침체 사이클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요. 일단 왼쪽 차트는 요번에 프로젝션이죠. 6월 달에 연준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올해 성장률이 1%입니다. 네. 24조 달러 명목 기준으로의 규모에서 1%의 성장이라면 정상 상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전망할 수 있죠. 늘상 전망이야 3, 6, 9, 12 분기마다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3개월 전에 0.4%에서 너무나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절반 이상 0.6%포인트를 올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달과 6월달 그 3개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미국 경제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장률의 원상 회복을 바꿀 만큼 어떤 성장 동인이 있었을까? 챗 GPT의 효과인가? AI 테크놀로지의 뭐 또 다른 효율성의 증대인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실물 경제입니다. 실물 경제에 나타나는 근거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단 부채 한도 협상이 해프닝으로 끝났다라는 거. 네. 지역은행들이 BTFP로 인해서 유동성의 목마름을 해결했다라는 거. 자, 이 두 가지의 불안 요인으로 1%까지 성장률을 높였다는 건 저는 여지없이 연준이 너무나 낙관적으로 본다. 9월달, 10월, 12월달 가서 오히려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도에 성장률을 크게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왼쪽은 이제 연준 얘기고요. 예. 오른쪽은 제가 생각하는 미국 경제 흐름입니다. 자, 미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당연히 서비스업이 월등히 높습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미국은 한 17% 내외가 제조업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있죠. 둘 다 굵직굵직한 미국 경제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소프트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중평균을 감안해서 제가 만들어 봤어요. ISM 가중평균 지수입니다. 네. 이게 미국의 GDP 그로스의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가율에 거의 선행합니다. 라고 보시면 기준적으로 미국의 ISM 가중평균 지수가 지난 한 14년, 5년 동안의 평균이 55포인트입니다. 네. 그때 평균의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1.8%, 러프하게 한 2%로 받았을 때 여지없이 잠재 성장률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네. 자, 잠재 성장률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거.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연준이 너무나 낙관적인 전망을 함에 인해서 따라오는 부작용일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론 연준이 궁극적으로 맞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준의 실기를 우리가 바라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나이브하게 본다. 3개월 동안에 미국 경제에 더블업을 시킬 만큼 긍정적인 요소가 있었는가에 놓고 보면 저는 별로 찾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제가 갖고 있는 매크로 레진 모형에서 PMI와 더불어서 되게 중축을 이루는 지표입니다. 해프닝이 있었죠. 연말 연초 넘어오면서 리바이즈, 개편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지수들이 혼용이 있는데요.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침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잘 보시면 오른쪽에 둔화폭이 상당히 완만해졌죠. 네. 이걸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게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쯤 되면 한 3분의 2 정도, 지난 50년 동안 미국 경제를 쭉 봤는데 이쯤 되면 바닥을 다지는 신호지. 왜냐하면 내려가는 게 쭉쭉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폭이 워낙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턴어라운드 신호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선행지표를 더 선행해서 앞단에 긍정적인 신호를 갖고 선행지수를 추정한다? 저는 약간의 넌센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행지표는 있는 그대로 좀 늦게 콜이 틀리더라도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라는 의미에서 보자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선행지수는 미국 경제에서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그렇다면 5월 달에 침체 신호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6에서 9개월이면 빠르면 올해 11월 말 미국 경제는 역성장,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역성장 가능성. 그래서 그 언저리에서 연말 연초에서 미국 경제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콜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해서 이 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3분기 시작했던 추석 전후로 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것에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약간 저도 이연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올해는 경기 침체가 없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나오는 경제 지표의 데이터들이 바뀌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실물 경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침체 신호는 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드디어 그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증가가 나타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십몇 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가 나타나고 있고 네. 실업률도 이제 슬슬 좀 네. 올라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다음 가계 쪽에서 생각하는 고용 동향과 기업 쪽에서 생각하는 고용 동향이 이제 좀 격차를 나타내면서 가계 쪽은 악화되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이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그걸 보고 그렇다면 입으로는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으나 실제로는 금리를 안 올리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지금부터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 침체는 그래도 올까요? 저는 여기서 기준금리도 이미 물가도 잡을 수 없는 수준이고요. 네. 금리로 음. 이미 지금 미국 경제의 둔화폭을 촉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이 꽤 오랜 기간 유지된다면 미국 경제는 이미 역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립 서비스를 떠나서 실제 액션으로 앞으로 4번 남았는데 그중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전말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50bp,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미국 경제의 둔화 폭과 기간이 깊고 넓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요거입니다. 요거 보시는 것처럼 자, 물론 M2도 조금 다릅니다. 머니 베이스 본원 통화가 있고 M1 있고 M2가 있고 근데 2008년 이후에 유동성 들어오는데 까보니까 중앙은행이 전부 다 줬기 때문에 머니 베이스 즉 본원 통화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 여러 가지 논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보면요 지난 대공황 이후에 M2 증가율이 역성장한 건 처음입니다. 네. 시중에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고 있고 그 유동성의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유동성에 민감한 지역은행들이 하나둘씩 기법했다라는 거 저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위험 신호 이것을 보고 미국 경제가 노랜딩 아니면 순환 침체를 벗어나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M2가 마이너스로 빠지는 감소로 빠지는 이 과정들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제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바로 이전에 전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일을 겪어봤거든요. 네. 아까 그 차트에서도 보면 마이너스 빠지기 전에 M2 증가율을 보면 정말 미친 듯한 증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증가,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M2 증가를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이 M2 증가가 최근에 주택 착공 실적이나 이런 게 느는 거 봐서는 이거 개인 주머니를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 정도면 장단기 역전이 거의 1년이 됐고 네. 침체 신호가 와야 되는데 소비가 이렇게 팡팡 살아있고 네. 미국 경제는 뜨거운 게 가시는 거지 냉각은 아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은 네. 결국 과거에 있었던 M2 증가가 네. 결국 사람들의 주머니를 상당히 든실하게 네. 꽉꽉 채워줬기 때문에 네. M2 감소가 나오더라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뒤늦게 네. 경기 하강이 오지 않겠는가 네. 하는 생각을 요즘 계속하게 되거든요.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포인트는 경기 하강이 온다는 거에 둘이 공통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네. 그게 생각보다 되게 늦게 와서 네.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아예 모르고 아예 뭐 네. 올 때쯤 되면 금리를 낮춰줘가지고 네, 오히려 더 안 꺾어야 오고 된다. 끝날 수도 있다. 네. 특별히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네, 통화 정책이 뭐 아트일 수 있죠. 선제적 대응을 잘 한다면.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이상적인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왔을 때 연준이 그때 당시 좌우를 살펴니까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낮아져서 또한 실업률도 높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업앤다운 금리 인하와 인상을 번갈아 가면서 시장을 상당히 다독인다. 네. 네, 좋은 시나리오인데요. 그거는 너무나 원아웃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을 유동성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대로 인플레이션 지표라고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네, 인플레이션 지표가 유동성이 잠깐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늘었죠. 우리가 전년 동월 대비 CPI 기준으로 9% 이상도 찍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저 예상대로 하면 다음 달이면 3% 언더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년도에 거. 9%를 찍었으니까. 맞습니다. 네. 똑같은 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인플레이션 압력도 아직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점차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보면 그러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꼭 경기 침체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사실 근데 멀티플레이어 보면 승수를 보면 돈이 돌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돈이 돌지 않냐면 곧바로 중앙은행이 원투원으로 인젝션 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걸 보면 인플레이션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M2 감소가 뭔가 느닷없이 나타난 현상은 아닐 텐데 이게 연준의 긴축으로 인해서 이미 작년부터 이런 결과가 예고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요. 네. 이 유동성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시청자분들께서 유동성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징후가 있었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갈까에 대해서는 극히 보셨던 분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는 생각지도 않게 좀 큰 범위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2 증가율이 전년에 높았건 아직은 이거에 대한 비이상적인 현상이건 예. 지금 줄고 있다는 거. 또한 그 주는 속도가 생각보다 커질 가능성이 네네네. 있는데 그 안에서 규제 강화가 세게 나타났다는 거.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 자, 왼쪽은 이거 상업용 부동산을 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하나 꾸렸는데요. 연체율입니다. 네, 왼쪽은 오피스 연체율이 이미 금융위기 때를 넘었죠. 주황색입니다. 예. 주거가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괜찮다. 주택시장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택시장이 어딨냐. 이미 구조조정 15년 동안 끝났고 구매력은 이미 꽉 차 있고 딜레버리징은 끝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여차하면 지금은 좀 더 비교 위에 금융자산이 훨씬 더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쳐다보는 네. 것이지 언제든 구조조정이 끝난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연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 예.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오피스 부분에 문제가 이미 불거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최근 미국을 놓고 봤을 때 북부와 남부의 이동과 권력 이동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가운데 리쇼어링 정책도 미국 안에서 상당히 이동을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거랑 오피스가 시차를 갖고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고요.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이거는 중소은행들이 얼마나 이 상업용에 비중이 많이 몸담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칸을 하이라이트 칠해놨는데요. 이거는 FRB 자료이고요. 보시면 대형은행과 중소은행이 주로 대출을 해줬을 때 어디에 많이 해줬는지를 보시면 이 상업용 쪽에서 부동산, 특히 중소은행 쪽에 상당히 절반 이상의 익스포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파월 의장도 얘기했고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했고 중소은행을 병합 또는 합병 네. 시키는 게 거의 의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정말 많이 들거든요. 지울 수 없어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병합하는 건 일상적으로 과거에도 있었던 역사고 네. 뭐 4천 개였던 게 지금 1,000몇백 개고 네. 앞으로도 이런 건 계속 진행된다. 뭐 이런 톤으로 얘기하는 거 봐서는 네. 계속 그렇게 합병을 시키면서 무마를 시키지 않겠는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무마되기를 바라면서 합병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을 합병시키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합병의 한쪽에서는 고통이 있을 거고 그 고통이 이전하고 좀 달리 보자는 말씀은 이제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다른 게 이번에도 합병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차이는 과거에는 부실 채권. 네. 그러니까 대출이 잘못 나가서 위험한 네.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자산운용의 미스테이크이었잖아요. 미실형 차익 손익이 벌어지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수하기가 너무 쉬웠고 네. 인수에도 문제가 없었고 네. 인수하는데 부실 채권에 대한 분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도 네. 짧게 걸렸고 네. 만약에 지금 다른 은행조차 네.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부동산 부실 채권을 잘 정리된 상황에서 네. 지금 같은 자산 이슈로 다 문제가 돼서 중소은행들을 합병을 한다면 네. 그건 사실 사회적으로 별반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런 거죠. 미실현 손익입니다. 네. 즉 원상복귀 될 자본입니다. 버티면 됩니다. 네. 문제는 그 버티는 기간을
그 누가 확정칠 수 있겠는가? 근데 대형은행들은 자본금이 네. 넉넉하고 네네. 대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유동성 여유가 상당히 많아서 네. 시간만 채우면 그게 다 내 돈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 동안에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누가 아는 것인가. 요번에 지역은행이 왜 무너졌을까를 곱씹어 보면 네. 미실형 손익이 큰 촉매 역할을 했죠. 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시기도 경험하지 못했던 뱅크런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대은행이라고 대마불사불로 인정합니다. 과연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절대라는 거는 앞으로 최종 대우자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네. 그래서 너무 나이브한 연준의 생각이 아닌가? 아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긴급 자금 조달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번처럼 일일물로 그 쉽게 얘기하면 공휴일 때나 네. 이럴 때 돈을 뱅크런으로 찾아가서 뱅크런이 일어나는 네. 그런 일 없도록 이렇게 네. 조치를 지금 연준에서는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는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딱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미실현 손익이요. 네. 그거는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연준이 지금 그 손익을 좀 더 키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를 더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렇게 병합하고 봉합하고 합병할 거면 더 무너뜨린 다음에 합병하는 것보다 지금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게끔 하는 게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동결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보면 또 이 기준금리 인상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러핑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미 상업용 부동산 문제 있고 지역은행들 문제 있지만 여기서 크게 말씀드렸던 봉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면서 미국 경제를 봅니다. 하지만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두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 오히려 소프트한 침체가 아니고 더 큰 침체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뷰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네. 하지만 아직은 제가 바라보는 데이터나 알아보는 확률을 놓고 보면 그중에 하나다. 네. 근데 이제 연준을 어렵게 하는 게 보니까 네. 이 주택 관련 네. 문제가 연준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착공 실적이 다시 올라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게 올라가죠. 28%인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아니 이 사람들은 금리가 6.8%나 되는데 네. 집을 짓는단 말이야? 네. 아 그럼 대출을 안 받고 집을 짓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올라간 것들 보고 있으면 자료를. 그래서 결국 연준이 주택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서 지금 블러핑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말 주택이 안 꺾이고 올라서 가격까지 올라가는 상황들, 그래서 코어 인플레이션이 안 떨어지는 상황들이 유지되고 오히려 코어가 위로 올라갈 것 같다. 네. 이번 6월달 지나서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빈센트님처럼 네. 실책을 할 수도 있다. 어, 금리를 올리는 실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네, 네. 들거든요. 네. 그거는 요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이 사례가 70년대 우리가 바라봤던 물론 두 개의 이중 쇼크 때문에 나타났던 낙타극이지만 지금은 코어를 약간 순화해서 먹고 보면 생각보다 코어가 오랜 수준 지속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래서 경기가 훨씬 더 좋아서 오히려 코어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의 패턴은 올라갔던 패턴이 상당 부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과 같은 그런 스탠스, 동결이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스탠스를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갖고 왔던 서브 타이틀이 뭐죠? 자, 간극 확대죠. 네. 저는 이런 간극 확대가 연준이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지만 한 번은 통하겠죠. 두 번은 통할 겁니다. 하지만 양치기 소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말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그 이렇게 숨 막히는 뭐 저는 이제 그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이제 뭐 주거비나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얘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주거용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안정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위기감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금리를 이번에 뭐 결정하는 그런 배경 중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동산에 대한 그런 우려가 얼마나 큰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나비 효과인 것이죠. 비중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상업력이 크진 않겠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네.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믿음이 있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기회일 수 있고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은행이 소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것도 다 그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업용 부동산은 팬데믹 이후에 네. 특히나 삶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네. 거기에 직결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스타트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팬데믹 전과 이후에 고용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고요. 그렇다면 상업용 부동산은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경기가 살아나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메이크업이 되겠지만 이전하고는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원상복구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번은 통과 의뢰 같은 부침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부침이 상반기에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높은 금리에서 저는 부침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사람 중에 그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상업은행 문제는 일종의 뇌관으로 계속해서 미국 경제에 작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우리 오늘 박영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보다 주택 부동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주택 가격에 지금 그 착공 실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네. 계속적인 상승이 네. 연준으로 하여금 이거는 금리를 올려야 해 하는 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네. 요소가 아닌가 싶고 네. 이게 도대체 저도 계속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동산을 지금 이 금리에서 네. 더 지으려고 하는 건가 주택을 네. 그거는 2008년 이후에 신규 공급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크게 보면 200만 원 짓다가 60만 원 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15년 동안 나타나는 그 구조적 효과가 네. 더 이상 공급을 상당히 제한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날 신규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데이터를 크게 보면 볼수록 하지만 몇 월 달짜리에 우리 1월 달에 미국의 고용 지표도 비슷한 느낌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 원인이 있지만 자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한번 분명히 봐야겠지만 한두 달의 움직임을 갖고 미국 경제의 지난 15년 동안의 부동산의 구조정을 놓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예. 금리가 높죠. 네. 뭐 파월 의장도 사실 뭐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경고라든지 우려를 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반도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요? 예, 반도체에 네. 넘어가야 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예,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일단 옆 페이지 보시면 예. 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이죠. 네. 네, 뭐 빠르게 제가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약간의 점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연합뉴스 인포맥스 시청자분들은 워낙 여기 오리엔트 돼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려도 어떤 뷰는 갖고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는요. 일단 매크로 데이터로는 아직까지 바닥을 다졌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네. 이게 바닥이 돌면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점핑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연속성의 문제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 한국 반도체 수출이 턴어라운드 되려면 아직은 기대 반, 기대가 한 70%, 네. 실제 나오는 건 30%라고 보고 네. 있고요. 저는 하지만 이 다음에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에 놓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를 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어닝은 뭐 다들 저보다 훨씬 더 아시는 것처럼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2분기가 바닥입니다. 그건 네. 자명합니다. 하지만 2분기 바닥이 횡보할 거냐? 흔히 나이키라는 것이죠. 네. 아니면 그게 꼬리에 들 거냐는 사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저도 애널리스트 쭉 만나보면 어떤 애널리스트 분들은 가수요다. 즉 실제 수요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네.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AI라는 게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다. 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이 매크로 데이터가 가장 진득한 거는 실체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직은 턴어라운드, V자 반등의 신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래도 하반기에 이 앞에 아까 공백이 있는 게 왜 반도체를 바라봐야 되느냐에 놓고 그 중간의 연결고리는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논리가 좀 있거든요. 예. 주도주가 바뀐다면 저는 이제 반도체가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데이터를 하나 둘씩 매월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ECD 선행지수가 돌기 위해서는 한국 주식시장이나 한국 경기가 돌면 OECD 선행지수가 돈다. 네. 그리고 그러면 한국 경기는 언제 도냐?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면 네. 한국 경기는 무조건 돈다. 지금 네, 뭐 네. 자동차, 조선 이런 건 좋으니까 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인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제 전공이니까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보면요. OECD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극히 적습니다. 네. 따라서 한국의 턴어라운드가 돼서 OECD가 반등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OECD 선행지수의 반등은 그 어떤 데이터가 어떤 국가가 주요했는지를 놓고 보면 물론 시크리컬과 반도체가 중요했으니까
한국이 생존 전략 아닙니까? 생존 네. 자산.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반도체의 반등이 네.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과 결부시킬 수 있는데요. 선행지수는 또 금융지수랑 실물지수가 또 나눠서 봐야 돼요. 예. 네, 그냥 선행지수가 하나의 지수가 아니고 다양한 것들의 종합이기 때문에 예. 금융을 제외해서 선행지수를 보면 또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턴어라운드가요. 별로 실물 경제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높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선행지수는 좀 달리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한국 수출이 대변한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된 선행 지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반도체 턴어라운드가 글로벌 경기 개선을 의미할 수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면 네. 아직은 아니다. 라는 말씀도 네. 여쭤주시드립니다. 저희 오늘 꼭 해주셔야 할 이야기 중에 지금 전반부에 이제 그 리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건 8월 잭슨홀 미팅에 네. 대한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요표입니다. 요표에 보시면요. 잭슨홀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잭슨홀 학술기관의 포럼입니다. 학구적인 얘기가 있을 겁니다. 현재 미국의 유동성 함정을 다시 한번 복귀할 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놓고 보면 저는 이 표는 의미하는 게 가로축은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세로는 플랫폼 기업인 구글에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빈도수 있게 검색했는지를 지수화한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돼야지 미국의 경제 주체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바꿀까. 그전에는 목표 타겟팅 2%에서 이 논문의 결과는 높아졌다는 겁니다. 3.5%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연준이 얘기합니다. 목표 2% 타겟팅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할 거야. 네. 하지만 이게 2에서 3.5가 바뀌었다면 정말 6월달 CPI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3%를 언더로 내려간다면 네.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자, 목표 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컨센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낮은 인플레이션이 훨씬 나온다는 더, 말씀이죠? 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즉, 그런 하나하나의 연구 결과들과 앰플리카의 실제 분석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번 잭슨홀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주목하는 아젠다는 이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치, 네. 그다음에 목표 타겟팅 2%가 과거와 달라져야 된다라는 아. 자구책이 있을 거다. 그 언급을 하면은 완전히 완화적인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연준이 네.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지금은 동결 그다음에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동결 매파적인 스탠스라는 이 언밸런스한 복잡한 이러한 신호를 주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간다. 네. 아 이제 뭐 안 올려. 우리 금리 안 올려. 편하게 생각해.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 2%까지 가기에는 이미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하나 선언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상당 부분 앞으로 장기 전망치가 바뀔 멘트입니다. 네. 그거를 선언할까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거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걸 미국 중앙은행이 공식력 있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목표 2%의 타겟팅, 그것은 2%까지는 인플레이션을 옥죄어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주체들이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제어가 된다라는 것에서 팬데믹도 거쳤고 유동성의 홍수도 거쳤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세대들이 경제 주체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면 2가 아니고 이 2가 현재는 3이나 4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통화정책의 룰을 다시 한번 바꾸는 겁니다. 네.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시장에서 비둘기적으로 해석할지는 그때 그 톤의 매너와 따라 다를 텐데 저는 지금보다는 완화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은 표현한 것처럼 매처럼 얘기하는데 매처럼 얘기한 걸 그대로 행동하면 침체는 굉장히 더 빠르게 악화되면서 깊숙이 올 수 있고 네. 잭슨홀 연설에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컨센이 과거보다 올라갔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면 조금 편하게 경기가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봐도 되겠네요. 편하게 경기를 갈 수 있다라는 의미도 뭐 그렇게 받을 수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감을 상당히 좀 낮게 경감시키지 않을까 네. 그런 발언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1부 빈센트 엄라이즈 이코노미스트와 저희 미국 상황 그리고 금리 향방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